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코로나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신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돼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 중 하나가 전 세계가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위험의 거리만큼 관심의 거리도 가까워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시아의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아시아 핫 이슈, 오늘은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정환보 기자님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향신문 김향미 국제부 기자님이 새롭게 합류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출연인데 기분은 어떠신가요? 네, 매우 새로운 지금 환경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향미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시아팟에 합류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네. 저 또한 아시아를 알아간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아시아 뉴스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향미 기자님 오셔서 또 분위기가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아시아 핫 이슈도 재밌는 이야기들로, 아니죠. 오늘은 사실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핫 이슈 첫 번째 이슈는 태국입니다. 지난 아시아 TMI에서도 태국을 다뤘었는데요. 대규모 시위 이후 변화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아시아 핫 이슈에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지난 10월 14일 태국 방콕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었죠? 네. 지난달 19일, 그러니까 9월 19일 10만 명이 모였던 집회 이후에 근 한 달 만에 열린 시위인데요. 이 날을 시위 날로 정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시위대가 지난 9월 이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10월 14일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먼저 했었어요. 네. 시위대가 특별히 이날을 시위를 벌이기로 하겠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날이 태국 민주화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1963년부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 집권한 군부 독재 정권을 타도한 시민혁명 기념일이에요. 우리나라 5.18, 60 이런 날과 같은 그렇죠. 날인가요? 그래서 태국에서 민중봉기 기념일 또는 아주 매우 큰 슬픔의 날 이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아마 이때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슬픔을 또 되새기는 날이기도 한데요. 당시 이제 10월 초에 태국 군경이 탐마삽 대학에 이제 진입을 해서 유혈 진압을 했었어요. 그때 학생과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이제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46명, 또 비공식적으로는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숫자 차이가 크네요. 네, 근데 어쨌든 희생자가 큰 그런 유혈 진압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정부 여론이나 군부 정권을 타도해야겠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권이 몰락을 하고 그게 14일이에요. 10월 14일이었고 결국은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 이런 어떤 구호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위대가 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기에 이날이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이날을 이제 시위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번 상황을 지켜보는 저한테도 좀 가슴이 좀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번 10월 14일 시위 규모는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시위 과정에서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제 시위 전날인 13일부터 조금 시위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공교롭게도 시위가 열리는 14일에 현 마하 아찌랄롱꼰 국왕이 이제 왕비와 함께 불교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국왕 내에 차량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도로에 야간 텐트를 치기로 했는데 이제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이제 한 21명 정도 체포를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그렇죠. 네. 이 활동가 중에는 2017년 강주 인권상을 받은 활동가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시 당일날 오전부터 좀 분위기가 좀 살벌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오후 2시부터 민주주의 기념탑에서 열려고 했는데 좀 일찍 열렸고 집회를 한 다음에 이제 예고했던 대로 왕실로 행진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도로에 국왕내가 간다는 이유로 옐로우 셔츠라고 하는 친왕실 또 왕실 지지자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왕실을 상징하는 게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상의를 입고 한 수백여 명 정도가 도로에 나와 있었는데 이 민주화 시위대랑 둘이 부딪히면서 약간의 충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옐로우 셔츠를 입은 이제 시위대를 뭐 경찰이 위장하고 시위를 벌였다 아니면 버스로 동원했다 이런 소문도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또 왕실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세력 간에 좀 충돌도 있었고 지금 처음 민주화 시위 규모는 수천 명 정도였다가 결국 한 2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샘 시위를 벌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도 지금까지 뭐 시위가 계속되고 했다고 해요. 네. 태국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죠. 네. 기대대로. 그렇죠. 생각보다 강한 조치가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날 15일이에요. 정부가 5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는 어떤 긴급 포고령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게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끝내고 평화와 질서를 즉시 복원하기 위해서 비상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설명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민주화 시위대나 뭐 반정부 여론을 좀 잠재우겠다. 이런 강력한 선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정부 인사들을 또 계속 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지금? 보니까 17일까지만 해도 70명 넘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8월 시위에서 군주제 개혁을 처음으로 공개한 인권운동가 아놈 나빠 변호사라든지 네. 학생 시위대 지도부들이 좀 체포가 되면서 시위 동력을 좀 끊으려고 하는데 그쵸.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되게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게 이제 왕실 금기를 깼다는 이유로 대가를 좀 예고한 것인데요. 복수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사실 왕실 모독죄라는 게 살아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태국에서는 입헌 군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실 권력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그 형법에서 왕실을 모욕했을 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법 112조는 왕실 모독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센 형법이 110조인데 왕실이나 이제 국왕이나 왕비 또 그런 직계 왕실 가족에 대해서 뭐 자유를 침해하거나 어떤 폭력을 행사했을 때 최소 징역 16형에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최소가 16년이고 그렇죠. 무기징역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왕실 국왕내가 이번에 차량 행렬을 이제 벌였잖아요. 네. 그때 시위대가 왕비 차량을 향해서 세 손가락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량 흐름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무서운 게 이제 형법 110조인데요. 네. 이게 지금 2명의 반정부 활동가에 대해서 형법 110조 위반으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최소 징역 16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조항이잖아요. 너무 심하네요. 네, 이게 반정부 집회 활동가들에 대해서 이게 군주제 개혁 목소리를 냈을 때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하는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시민들의 자유의 침해나 이런 건 아무런 안중에도 없고 왕실 자유 침해와 차량 방해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처벌을 한다고 하면 사실 왕실 모독죄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합리적인 기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저 왕실에 대한 비판만 해도 처벌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시위 날 페이스북에서 좀 재밌는 사진을 봤었어요. 네. 티셔츠를 말아 올려서 입고 있는 시위대인데 이제 배꼽티처럼 올려 입은 거죠. 네. 근데 이게 태국 국왕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그 탱크탑을 입고 다니시면서 사진이 찍힌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희화한 모습인데 이런 것도 아마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약 올렸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이번 시위가 이전과 다른 부분이 사실 그 금기되어 왔던 그 왕실을 건드린 거잖아요. 네.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네, 지금 왜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됐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번 요것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7월에 이제 시위대가 처음 시위를 벌일 때는 지금 2014년에 군부 출신의 뿌라유 짜노차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좀 장기 집권인데다가 네. 개헌을 통해서 또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총리 퇴진과 개헌 그리고 반정부 인사 탄압 중지를 세 가지 요구를 좀 이제 전면에 내세웠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이제 집회 들어서는 이제 금기라고 하는 군주제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개 석상에서 왕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건 진짜 엄청난 모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위대가 10대 요구안을 내기도 했는데 대체로 왕실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시위대가 금기를 깬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사실 2006년에 친서민계 탁신 친나 전 총리가 이제 쿠데타로 물러났는데요. 네. 군부와 왕실은 좀 연합을 하면서 계속 군부 정권이 이어지도록 이 태국의 정치권이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번 시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열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신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푸미폰 아둔야대 전 국왕이 2016년 말에 이제 타계를 했는데 그 뒤를 이은 현 와치랄롱콘 국왕이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사생활도 복잡한 데다가 맞아요. 왕실 재산을 좀 사유화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도 많잖아요, 그 사람. 네. 되게 호화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왕실 재산을 본인 재산을 하기 때문에 더 불만이 크고요. 뭐 시 현장이나 영상을 보시면 그 헝거 게임의 세 손가락 인사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어쨌든 독재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번에 뭐 영국 가디언은 이번 시위를 두고서 사실 태국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시위는 여러 번 있었는데 군주제에 대한 어떤 금기를 깬 거는 그만큼 뭐 군주제에 대한 존경의 의미도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국왕이나 아니면 뭐랄까 왕실에 대한 금기되었던 것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게 됐던 게 10대, 20대들이 이제 시위에 나오면서 가능했더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회도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왕실의 호화로운 생활이나 예산 낭비 이런 것들 때문에도 문제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 시위 배경에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네. 정도로 지금 불평등한 상황인지 좀 알려주세요. 태국은 사실 가장 부유한 1%가 국부의 67%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만큼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네드블 손자의 사건이 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유전무죄라고 하죠. 그래서 부를 많이 차지한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쌓여 있었고 또 태국이 관광산업이 주력 산업인데 그쵸. 코로나19로 좀 이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태국 민심이 좀 폭발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먹고 살기 되게 힘든 상황에서 왕실이 그런 행동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폭동한 것 같아요. 저희가 태국 시위대가 SNS를 통해서 한글로 된 이미지를 올린 걸 봤어요. 네. 1987년 한국의 6월 민주항쟁과 같이 2020년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라고 한국말로 올려져 있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홍콩 시위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의 반정부 시위가 이제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확실히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태국 시위를 두고 홍콩 시위와 많이 닮은 꼴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난 10월 14일 시위대가 행진을 하면서 독재 타도 민주주의 만세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 민주항쟁이 떠오르는 옛날에, 장면이죠. 그쵸? 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밀크티 동맹이라고 서로를 부르는데요. 네. 뭐 대만과 홍콩, 태국, 뭐 넓게는 베트남까지 이렇게 밀크티를 좋아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대개는 이제 젊은 시위대들이 이렇게 독재라든지 아니면 왕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반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하면서 내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뭐 한국에서도 지금 홍콩이라든지 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잖아요. 네. 아마도 저희도 2016년에 촛불 집회를 했고 네. 민주화라는 어떤 동일한 열망이 지금 통하고 있는 거겠죠. 네. 시위대가 이후의 계획도 밝힌 상황이에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시위 특징이라면 이제 10대, 20대들이 지금 시위 지도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국 정부가 반정부 인사들을 대거 지금 체포를 하면서 시위 동력을 좀 낮춰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긴급 포고령이면 5명 이상 모일 그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릴라식으로 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수천 명에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또 네. 지방으로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긴급 포고령에도 시위대가 좀 굴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정부 시 지도부가 체포됐다고 해도 시위가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럽긴 하죠. 이게 태국 정부가 이게 그쵸. 강경한 진압에 나설 경우에 뭐 물대포들을 동원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네. 그래서 정부도 계속 탄압할 기세여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민주화에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또 홍콩이나 이런 쪽들하고의 우리들의 연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유혈 사태만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태국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가 한국산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네. 한국이 막 민주주의, 평화 외치면서 무기나 이런 폭력 진압 도구를 수출하는 거가 또 저쪽 한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중적으로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거든요. 모쪼록 좀 평화롭게 시위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죠? 네. 네. 같이 지켜보는 것으로. 그쵸. 네. 기자님 태국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이어서 전해주세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의 분쟁 소식입니다. 저도 이 나라들의 이름을 얼마나 간만에 듣는지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두 나라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나라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좀 익숙한 이름의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지도 펴세요 지금. 네. 이게 저희한테 익숙한 러시아, 터키, 이란에 둘러싸인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위치가 네. 떠오르실까요? 사실 뭐 바다인지 호수인지 알 수 없는 카스피해가 있잖아요. 네. 이 카스피해 서쪽을 접한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리고 이 아제르바이잔 서쪽 국경을 접한 게 아르메니아입니다. 네. 뭐 국경을 접한 두 국가죠. 그리고 저희가 또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하는데 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라고도 하는 코카서스 산맥을 이제 통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코카서스 3국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여행 상품에 코카서스 3국 이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경계를 다 맞닿아 있는 나라이에요, 두 개는. 일단 아르메니아 얘기를 먼저 해보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구 94% 이상이 기독교 아르메니아 정교를 믿죠. 근데 인구는 한 295만 명 정도 되고요. 네. 면적은 저희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 정도 됩니다. 작네요, 생각보다. 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아르메니아인들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아라라트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아라라트 산이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떠내려가다 멈췄다라는 설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에덴 동산이었다 이런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거기에. 근데 이 산은 지금 터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은 또 영산이지만 갈 수 없어요. 가기가 어려운 그런 산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요, 인구가 한 96% 이슬람 교도인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른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면적은 한반도의 한 40% 정도 되고요. 인구는 940만 정도 됩니다. 1,000만 명은 안 되는데요. 이게 불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이게 천연가스 이런 천연 자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게 불리고 산유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보면 아르메니아는 지금 신문기자 출신의 또 시민운동가 출신인 니콜 파시난 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2018년에 좀 반정부 시기가 크게 있었는데요. 친러시아 대통령을 좀 물러나게 했던 시인데 그 시를 이끈 총리가 지금 집권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은 이랑 알리예프 대통령이 2003년부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부친 아버지 게이다르 알리예프 전 대통령이 한 30년 철권 통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버지는 30년간 철권 통치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들도 지금 거의 그렇죠. 20년을 하고 계신 거네요. 아르메니아 총리의 이력이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신문기자 출신이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네요. 근데 두 나라가 지금 분쟁 중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에요. 두 나라가 이제 그 서로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건데요. 이 땅이 국제법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땅이고 아르메니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는 한 1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면적은 서울의 7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네.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땅은 아니고요. 네. 아제르바이잔 영토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분쟁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들어있는 땅이지만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건 아르메니아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요것 때문에 분쟁의 역사가 길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이게 무려 20세기 초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세기 초요. 이 지역이 고온지대인데 사실은 뭐 오스만 투르크나 러시아, 제정 러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제 왔다 갔다 지배를 받다가 1920년에 그 소련에 복속이 됐어요. 그때 이 지역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이제 기속이 됐습니다. 원래는 아르메니아 공화국으로 네. 기속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근데 1924년에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서 이 땅을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있는 자치지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 거주하는 인구의 80%는 기독교 아르마니에게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소수인 무슬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소련 탓이네요. 그렇죠. 네. 소련이 속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소련이 붕괴 조짐을 좀 보일 때 좀 갈등이 표면화가 됐습니다. 1988년에 이 지역이 자치주였잖아요.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와서 아르메니아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듬해에는 아르메니아가 이 지역을 병합하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제르바이잔에서 이걸 용납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뺏길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측 간의 무력 충돌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무려 3년이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94년까지 한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인데 네. 저희 잘 몰랐던 거네요. 그렇죠. 네. 좀 이주민도 한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휴전은 됐는데 이게 땅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봉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16년에도 한 200여 명이 숨진 전쟁이 있었고요. 지난 7월에도 교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명피해가 종종 났었는데 이게 지난달 27일 이제 탱크나 뭐 전투기, 드론 이렇게 지상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서로 상대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이 땅 때문에 계속 분쟁이 시달렸던 곳이네요. 네. 근데 지난 10월 10일 날 두 나라가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계속되다가 17일에 또 휴전을 하고 네. 재합의를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충돌을 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휴전하고 싸우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네. 사실 이게 전쟁은 빨리 멈출수록 좋은 건데 그쵸. 10일에 휴전을 했다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싸웠고 17일에도 또 5분 만에 싸웠다. 5분 만에? 휴전 합의.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네. 너무 황당하잖아. 이게 사실 그래서 휴전 합의가 사실 그게 휴지 조각이다. 뭐 이런 그쵸. 표현이 나오기도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영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가 해소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교전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지금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이 공격을 해서 이 지역의 한 영토의 15%를 차지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와요. 근데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이거를 아제르바이잔에 기속시키고 싶어 하는데 아르메니아 측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또 타국이 개입이 좀 돼 있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토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가 민스크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동 무장국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예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여기 이 공동 의장국들이 아르메니아의 편파적이다 이러면서 자국을 지원하는 터키가 공동 의장국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스크 그룹에 그럼 터키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고 아르메니아한테 더 우호적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있다는 거군요. 그게 네. 아제르바이잔 주장인데요. 네. 사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 좀 가깝고요. 터키는 이 튀르크계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는 의사소통이 서로 가능할 정도로 또 그리고 형제국으로 인식할 정도로 가까운데요. 이게 사실 주변국 입김이 되게 강해요. 러시아, 이란은 좀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터키는 아제르바이잔 편에서 좀 더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말리는 시누이처럼 지금 남의 나라 분쟁에 지금 또 끼어들어서 터키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 지역이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까 가스. 네, 아제르바이잔은 산유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체 수출액의 80%가 석유 또는 뭐 천연가스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이 카스피에서 수출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세계로 수출하는 가스관이 있는 곳이에요. 아, 그게 지나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켜야 되는,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리예프 대통령이 아르메니아가 떠나지 않는 이상 휴전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자원을 뺏길 수 없다라는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사이좋게 좀 나눠서 공동구역으로 가져가면 안 되나? 이런 그렇죠. 우리 생각이죠. 네. 근데 들으니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진짜 휴전이 진짜 가능한지도 좀 궁금할 지경인데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피해는 또 다 사람들이 입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주였잖아요. 네. 1991년에 자기들이 공화국을 선포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미승인국이에요. 근데 2017년에 나라 이름을, 그러니까 자치주 이름을 아르차흐 공화국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르차흐 공화국이 지난달 27일이죠. 개전 이후에 현재까지 수비군 630여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군도 참전을 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왔을 텐데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요. 또 시리아 용병 한 120명이 숨졌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민간인 희생이 크다고 하는데요. 양측에서 각각 수십 명씩 나와서 지금 100명이 넘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휴전을 하지 않고 서로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아니 근데 문제는 또 SNS가 또 하나씩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쪽 모두가 큰 상처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 전쟁에 SNS를 이용해서 전쟁을 뭐랄까 홍보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두 나라 국방부가 과도한 SNS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양측 군이 이제 개전 초기에 상대방의 뭐 전차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격파하는 영상을 SNS에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군용 장비가 아니라 상대국의 병사를 직접 노린 그런 공격 영상을 유포하면서 심리전을 벌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잔인한 전쟁 장면을 영상까지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자국민의 사기를 북돋고 뭐 적극적인 선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는데 사실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을 게임하듯이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트위터에서 근데 또 한국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음. 좀 호소하는 게시물들도 종종 나온다고 해요. 네. 교전으로 인해서 콘서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BTS에게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네.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내전 상황에 주목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글로 또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전쟁이 약간 그러니까 옛날 이라크전부터 시작이었죠. 전쟁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실제 같지 않고 게임 같은 장면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그 말씀하셨던 SNS에 올라온 걸 저도 캡처한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네. 정말 그냥 도망가고 있는 사람을 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 멀리서 보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게임 속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또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BTS에게 우리가 이렇게 되게 힘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봐달라고 보고하고 있는 걸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SNS의 양면적인 모습 이런 걸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타는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제르바이잔을 이제 터키가 지원을 합니다. 형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터키가 시리아 용병을 전쟁터로 보냈다. 이런 증언을 담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이 사실은 부인은 해요. 근데 사실 정황상 사실에 가깝습니다. 보도들을 좀 보면 터키가 그 시리아 민병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리아 용병들을 뽑아서 한 달에 한 170만 원, 172만 원 정도 주고 170만 원 정도 주고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터로 배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시리아 내전이 지금 벌써 2011년부터니까 꽤 그쵸.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내전이 길어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이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전쟁터로 간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리아 젊은이들은 170만 원이라도 벌러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또 안타깝게도 이게 처음에 모병을 할 때는 국경 감시 초소에 배치된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실상 가보면 전쟁터로 바로 가는 거고 현지 아제르바이잔 군의 지휘 훈련도 받지 않고 전쟁터로 가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좀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총알바디처럼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그렇네요. 아무런 뭐 준비도 없이 갈 것 같은데 시리아는 늘 약간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계속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두 국가의 희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리아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휴전을 합의한 후에 바로바로 깨트리기 때문에. 근데 중재기구가 아까 말씀드린 미न्스크 그룹인데요. 2009년부터 이 분쟁에 관해서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न्스크 그룹은 휴전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터키가 사실 아제르바이잔의 강력한 우군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이스라엘 같은 곳은 또 아제르바이잔에 무기를 판매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는 이 전쟁통에 무기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양국 병사들이라던가 민간인 희생이 커지기 전에 전쟁이 멈춰야 할 텐데 이게 휴전 합의가 바로바로 깨지는 걸 보니까 사실 이게 서로 간의 불신도 심하고요. 그렇죠. 각국에서 또 민족주의 정서가 되게 고조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근데 좀 멈추기를 바라야죠. 그렇죠. 아니 이게 5분 만에 깨진 이 휴전을 또 누가 맺으려고 할 것이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휴전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 낮에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오늘 태국 반정부 시위 소식하고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 소식까지 마음이 좀 무거운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지역 모두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또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아시아파 첫 출연이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떠셨어요? 네, 좀 긴장했었는데요. 다음 편에는 더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장비 하나가 고장이 나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기자님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깔끔한 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 말씀드리고 또 청취자분들께도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맑은 소리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고요. 기자님 앞으로도 계속 아시아의 뜨거운 소식들 많이 그리고 좀 길게 계셔주세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아시아 핫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